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큐동이 분들을 위해서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경매 용어들,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요거 잘못 분석하시면 보증금 날리기 딱 좋죠. 경매가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생소한 용어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용어, 부동산에서 흔히 쓰는 용어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서는 용어, 임차인과 임대인, 매도와 매수, 채권자와 채무자는 다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누구 하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먼저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 뭘 빌려주는 사람?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법적인 용어에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임차인은 뭘까요? 임차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입자라고 하죠.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이렇게 남의 집을 빌려서 돈을 주고 살고 있는 사람. 이제 형태는 전세가 될 수도 있고 월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임차인은 집이나 상가 등을 빌려 받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매도 매수는 뭘까요? 매도, 집을 파는 사람. 매수는 뭘까요? 매수, 집을 사는 사람.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다 매개체는 부동산을 가지고 빌려준다던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죠. 채권자나 채무자는 매개체가 집이 될 수도 있지만 대개 현금이 되죠. 현금. 채권자는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는 빌려받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매지를 보면서 실제 경매를 할 때 어떤 단어들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부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물건인데 여기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 소재지 뭐 이런 거 나오죠. 소재지에는 동주소가 나오고요. 그 밑에 세주소에는 이제 도로명 주소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밑에 물건 종별이라고 나오는데 물건 종별이 정말 많아요. 제가 연 물건은 아파트 물건이고요. 그 외에 빌라, 다가구, 단독주택 이렇게 물건 종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는 대지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집합 건물 중에 토지에 관련된 권리가 여기는 12평 정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보시면 건물 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법원에서 경매를 내보낼 땐 전용 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상에 나타난 면적. 근데 우리가 아파트 살 때는 이 전용 면적만 사는 게 아니죠. 나머지 보너스 면적이라든가 공용 면적도 사잖아요. 그래서 분양 면적 또는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 25.36평을 내가 사는 건데 실제로 공급 면적이나 분양 면적을 보면 30평대 물건이 나오죠. 공용 면적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 아래 보시면 매각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뭘 팔고 있냐라고 봤더니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각을 하겠대. 아파트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가끔 가다가 일부만 매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는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이런 집합 건물 종류에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이 있죠. 그 외에는 토지와 건물이 따로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 형태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개시결정이란 건 해당하는 경매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날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사건명이라고 나온 부분을 봤더니 부동산 임의경매라고 나와 있어요. 경매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임의경매, 두 번째가 강제경매 형태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임의경매는 물건의 담보권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우리가 집 살 때 은행한테 돈 빌려서 집을 사잖아요. 근데 은행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 은행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담보 잡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집에다가 근저당이라는 담보를 잡아요. 그래서 그런 담보 잡은 은행들이 경매를 넘긴다고 하면 임의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담보권자의 경매 실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제경매는 담보권자가 경매를 넘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카드를 썼는데 카드값을 다 못 냈어. 그럼 카드 회사가 돈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게 집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집을 팔아서라도 자기 카드 못 받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카드 회사는 내 집을 담보 잡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 강제경매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보권이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자의 경매 실행,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걸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동산 임의경매다라고 써 있는 건 뭘까요? 담보권자가 경매를 실행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볼까요? 감정가라고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행권이 이 물건을 법원에 신청을 해요. 이거 팔아서 내가 돈 빌려준 거 다시 받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 물건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이 물건의 감정을 받습니다. 그때 최초로 나온 게 감정가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해당하는 시점 감정
했던 시점에 7억 4천이라고 감정이 된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최저가라고 나오죠. 64% 4억 7,360만 원이 돼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매각 기일 설명하면서 더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아래 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개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정도로 설정이 되는데 간혹가다 이제 입찰자들한테 경고성으로 잔금 납부를 안 했던, 그러니까 한번 외면 받았던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 30%가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 봤더니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소유자. 이 물건에 등기된 소유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을 갖고 있는 주인, 집주인. 아까 제가 채무자 뭐라고 했냐면 빌려받은 사람. 이 은행한테 빌려받은 사람이 소유자랑 동일인물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밑에 채권자. 채권자 제가 뭐라고 했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SBI 저축은행인가 봐요. 그래서 SBI 저축은행한테 채무자 및 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SBI 저축은행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담보 잡았던 이 집을 팔아주세요 라고 이제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법원은 이렇게 감정을 하고 또 다른 채권자들한테 알림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입찰하게 되죠. 그럼 입찰 절차에 의해서 기간이 딱 되면 해당하는 물건 입찰하는 날 2주일 전에 법원에 등록이 돼요. 등록이 돼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 매각 기일이라고 하죠. 매각하는 날짜를 매각 기일이라고 하고요. 최저 매각가는 감정가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1차로 25년 7월 15일 날 7억 4천에 살 사람 하고 한번 오픈을 해요. 근데 7월 15일 날 아무도 입찰을 안 해. 7억 4천이 너무 비싸거나 권리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삽니다. 이 집을. 그러면 법원은 싸게 내놔야 또 사겠죠. 그래서 이 서울 물건 같은 경우에는 7억 4천에서 20% 정도 낮아진 금액으로 다시 팔려고 해요. 그걸 2차라고 하고요. 그렇게 한번 가격이 내려간 걸 유찰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엔 2차 때도 아무도 안 샀어요. 너무 비쌌나 보죠. 아무도 안 샀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갑니다. 3차 때 한 달 있다가 다시 팔려고 내놨더니 그때 누군가가 산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서 매각이 됐다. 매수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걸 팔았다라는 의미로 매각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5억 7,899만 9천 원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네요. 자, 여기 매수인이라고 돼 있죠. 매수인. 아까 제가 매도,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수는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산 사람이 인천에 사시는 김땡땡 분이시래.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차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뭔 말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맞아요. 2등급에 두 번째로 높이 썼던 사람이 5억 6,500에 썼더라. 그럼 1등하고 가격 차이가 한 1,300 정도 나겠네요. 작은 금액 차이는 아니네요. 1,300만 원을 더 비싸게 사갔다.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 나오는데 법원에서 입찰을 하면 이 입찰된 물건을 내가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이 또 판단을 해요. 이 사람한테 팔아도 되나? 혹시나 이렇게 파는데 불만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 일주일이 지나가게 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게 되고요. 매각 허가 결정으로부터 또 일주일을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매각 허가 결정 난 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 또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야 드디어 대금 지급 기한이 나오고요. 대금 지급 기한으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줘요. 그럼 낙찰받은 사람은 이 한 달 동안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대출을 받고 이 한 달 전에 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면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잔금을 다 납부를 해서 소유권은 나한테 넘어왔어. 그러면 내 돈은 어디가 있어요? 법원에 들어가 있죠? 맞아요. 이 법원에 들어간 돈을 법원이 이제 배당 기일이라고 잡아. 기일이란 얘기는 날짜란 얘기고요. 배당이란 얘기는 내가 돈 낸 걸로 이제 전문용어로 뿜빠이 한다 그러죠. 예, 채권자들, 아까 돈을 빌려준 사람들, 그리고 이 집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채권자들 순번에 맞춰서 다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돈 빌려준 걸 회수하는 절차가 경매 절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날짜가 배당 기일, 요 날짜에 진행이 되고요. 요 날짜에 만약에 배당이 완료됐다라고 하면 배당 종결 날짜라고 해서 이 경매 사건은 처음과 끝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권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 권리에 관련된 사항은 프로를 쭉 내리다 보면 임차인 현황이라고 나오고 등기부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이제 내가 부담 없이 이 물건을 사도 되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권리 분석 단계에서 분석할 부분이긴 합니다. 권리 분석이 정말 중요한데 이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보증금이라고 넣었던 금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씩 단어의 의미가 뭔지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임차인 현황 이라고 돼서 여기 밑에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누구냐? 조땡땡이라는 분이 임차인이시고요. 여기 있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조땡땡이라는 분이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그 전세대출을 회수하려고 하는 은행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유부분이라는 부분은 이분이 어딜 빌려서 쓰고 있냐라고 했더니 403호 전부를 쓰고 있구나라는 의미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요거 잘못 분석하시면 보증금 날리기 딱 좋죠. 그래서 대항력 여부를 알기 위해서 전입 날짜를 알아야
알아야 되는데 이 전입과 확정과 배당이 전입 날짜는 2020년 1월 13일이고요. 확정일자는 2019년 12월 9일이야. 우리 전세 들어갈 때 전입 반드시 하시고요. 확정일자 받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이 전입 날짜랑 확정일자더라. 그리고 배당 요구는 법원에서 이 아파트가 경매물건으로 나갔으니 임차인 분께서는 배당,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기한을 줍니다. 그게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이 되고요. 이 배당 요구 종기일안에 법원에 한번 출석하셔서 배당 요구서, 그러니까 배당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그 날짜가 배당 요구 일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땡땡이라는 임차인분은 내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한 날짜가 2024년 10월 24일이야. 그리고 이 날짜가 배당 요구 종기일,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한 날짜 이전에 실행을 했어야 이 임차인은 법원에서 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자꾸 왜 중요하냐고 말하냐면 우리 전입을 해야 임차인인 것 맞죠? 그래서 내가 전입을 한 날짜, 그러니까 내가 임차 기간인 날짜 자체를 전입 날짜로 가져가게 되고요.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임차인인 걸 확정해서 나라에 날짜를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이 전입 날짜랑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전입 날짜죠. 내가 이 집을 빌린 시점이라고 대부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오른쪽에 봤더니 대항력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색깔이 빨간색이죠. 빨간색. 빨간색이면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그 누구보다 이 집을 먼저 빌렸다는 얘기예요. 말소 기준 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밑에 등기부 현황을 한번 봅시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뭐 갑 1번, 을 9번, 을 12번 이렇게 순서가 돼 있잖아요. 이 순서 중에서 제일 먼저 있었던 권리가 뭐냐라고 찾아봤더니 근저당 서울 원예농협이라고 있어요. 얘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게 먼저 있었던 권리 중에서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기입 등기 등을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빨랐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임차인의 전입이 늦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이 서울 원예농협보다 늦게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땡땡이는 법원으로부터 4억 2천의 금액을 다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못 받은 만큼 이 임차인한테 줘야 됩니다. 이걸 인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을 경우엔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고 대항력이 없을 경우엔 전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향후에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 때 대항력 유무가 정말 중요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입찰해도 되는 물건이야 라고 판단을 해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최고가 매수인이 됩니다. 이거 말도 또 어렵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최고가 매수인, 뭐 차순위 매수인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최고가 매수인이라는 얘기는 최고의 가격을 써서 매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는 얘기는 그 아래에 있는 두 번째 매수 신고인이라는 얘기고요. 대부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못 냈을 경우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잔금 낼 기회를 가진다. 그러니까 2명 정도를 뽑아놓고 첫 번째가 돈 못 내면 두 번째가 돈 내서 가져가라.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제 낙찰인이라고 하죠. 이분이 낙찰을 받아. 그럼 여러분들의 신분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요. 해당하는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당 사건에 관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하는 경매 사건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볼 수가 있어. 이제 관련자가 된 거죠. 이 낙찰 받고 나서 다음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있다가 매각허가가 나요. 이 매각허가라는 건 이 사람한테 팔아도 되나? 혹시 이의 있는 사람 있나? 라고 일주일을 기다려요. 일주일. 만약에 아무도 이의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매각허가 결정이 나게 되고요. 심지어 법원에서 또 뭘 하냐면 이 결정에 이의 있는 사람 일주일 내내 이의 신청해 라고 해서 또 일주일의 기간을 줍니다. 이유 없음 판단이 되거나 아무도 신청하지 않게 되면 잔금을 내라 라고 해서 잔금 결정이 돼요. 그러면 2주 후에 잔금 결정이 되면 잔금 낼 수 있는 기간으로 한 달 정도를 줍니다. 이 한 달이 정말 중요한데 이 한 달 동안 대출받고 명도를 시작하셔야죠. 잔금 날짜가 되는데 이 잔금 날짜 때 잔금을 못 내게 되면 미납됐다 표현하고요. 이 물건은 다시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입찰할 때 그냥 입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를 법원에 제출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잔금 낼 때 이 보증금 뺀 나머지 금액만 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잔금을 안 내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 계약금 형태인 보증금은 법원이 나한테 안 돌려줍니다. 한 방에 적으면 몇백에서 많으면 몇억까지도 보증금을 날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반드시 잘 아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고요. 공부를
연습을 조금만 더 하시면 이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골라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초보가 경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용어들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 용어들만 이해해도 여러분들 경매를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용어들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둔 게 있거든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경매 기초 용어집 받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기초 용어들을 활용해서 실제 물건을 놓고 입찰해도 되는지 입찰하면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권리 분석을 3초 만에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